부산 해운대의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밤이 되면 유리창 너머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곳에 앉아 있는 한 노신사, 정세호는 아무 말 없이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시계의 금태는 오래돼 흐릿했고 가죽 밴드는 바싹 마른 채 달아 있었어요. 유리 표면에는 세월의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뒷면에 새겨진 글씨만은 여전히 뚜렷했지요. 이혜선, 영원히 함께. 그 문장을 바라보며 세호는 오랜 시간 눌러 담았던 감정을 조심스레 꺼내 보았어요.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고 잊지 못할 사람과의 약속이자 그의 유일한 후회였지요. 그는 조용히 시계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계를 손에서 놓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였어요. 유리창 너머 아래쪽 거리에서 작고 왜소한 아이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팔에 조그마한 꽃다발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다가가고 있었지요.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제 외할머니가 아프세요. 세호는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아이는 낡은 점퍼를 입은 채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꽃을 내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히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며 아이를 밀쳐내기도 했어요. 세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체념, 그리고 어른스러운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눈동자였지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지나 거리에 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세호의 뺨을 스쳤어요. 그럼에도 그는 머뭇거림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꽃 한 송이 1,000원이에요. 진짜 예쁜 꽃이에요. 세호는 조용히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목에 시계를 풀어 아이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 외할머니께 드려. 오래된 시계지만 꽤 쓸모 있을 거야. 돈이 필요하다면 팔아도 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시계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였어요. 이거 우리 외할머니 시계랑 똑같아요. 뒤에 글씨도 똑같이 새겨져 있어요. 이혜선, 영원히 함께. 그것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호의 숨이 턱 막혔어요. 50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던 각인. 그는 말을 잇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그는 갑자기 어지럼증에 휘청였고 그대로 거리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세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 우리 외할머니 것도 진짜 똑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린 세호는 호텔 응급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텔 직원이 그를 부축했고 그가 다시 정신을 완전히 차렸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자신의 비서 정도연이었습니다. 정비서, 방금 내가 이혜선의 손녀를 봤어요. 도연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 이름은 세호가 평생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녀의 손목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각인도 똑같았고요. 그녀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세호는 비로소 확신했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를 잡았다는 걸. 50년 동안 닿지 않던 인연이 오늘 밤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호텔 응급실에서 일어난 그날 밤, 정세호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새벽 바다는 적막했고 그의 머릿속은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지요. 이혜선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의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세호는 비서 정도연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 그 꽃 파는 소녀 찾을 수 있을까? 도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CCTV 상가 기록, 주변 상인들 진술까지 모조리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정세호는 창밖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였어요. 그 아이가 혜선의 손녀가 아니라 혹시 딸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사라졌을 때 우리 사이엔 말 못할 일이 있었거든요. 도연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세호를 바라봤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도연은 소녀를 찾았다는 소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정유진.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지금 해운대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외할머니를 간병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혜선 그 이름 병원 입원자 명단에 있습니까? 네. 김혜선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상 주소지, 나이, 외모 모두 회장님이 기억하시는 그분과 일치합니다. 게다가 도연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시계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뒷면에는 익숙한 각인 정세호. 영원히 함께 라는 문구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요. 세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엔 오랜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맺혔어요. 마치 죽은 줄만 알았던 과거가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자. 당장 해운대 병원으로. 차 안에서 세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그의 가슴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김혜선 씨는 현재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비가 밀려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세호의 손이 떨렸어요. 50년을 찾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병약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보호자가 없다고 기재된 김혜선 환자는 조용한 3층 병동에 입원 중이었지요. 병실 문을 열자 하얀색 시트 위에 앙상하게 누운 혜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바짝 마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고 가녀린 소녀 정유진이 있었지요. 유진은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고 커다란 눈으로 낯선 방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너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세호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문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세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너희 할머니와 아주 오래전에 소중한 약속을 했단다. 그 말을 들은 유진은 뭔가를 떠올리듯 손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안에서 조심스레 시계를 꺼내 보였지요. 그것은 세호가 혜선에게 줬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뒷면의 각인은 조금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시계를 평생 차고 계셨어요. 절대 빼지 않으셨고요. 이 시계는 특별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호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혜선도 그 역시도 서로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지켜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호는 단호한 얼굴로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당장 VIP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시간이 없어. 이번엔 꼭 살려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지요. 병실 안에 남은 세호는 조용히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혜선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선아, 내가 왔어. 늦었지만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혜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정세호를 바라봤고 한참을 말없이 응시하던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호 오빠? 그 한마디에 세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어요. 50년을 돌고 돌아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한 것이었어요. 이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세호는 혜선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이혜선의 병상에서 돌아온 정세호는 펜트하우스의 소파에 앉아 밤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먹먹했고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복잡했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왜 5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발견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건넨 시계와 그녀가 여전히 차고 있던 그 시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계는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세호는 비서 정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이미 혜선의 병원비와 치료를 전담하는 팀을 꾸려놓은 상태였고 병실도 최고 시설로 옮겨진 상황이었어요. 정비서, 혜선 씨가 사라졌던 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봐.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움직임도.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예전 그 일이 다시 밝혀지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정세호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담담히 대답했어요. 곤란하더라도 밝혀야지. 그녀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나는 용서가 안 돼. 며칠 뒤 도연은 한 무더기의 서류를 들고 세호 앞에 섰습니다. 서류 안에는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 철거 명령서, 당시 경찰 조서와 민원 기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해외 유학을 떠나신 바로 다음 해에 김혜선 씨가 일하던 꽃가게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명의는 세호 회장님의 부친 정대식 전 회장 명의였고요. 그리고 철거 직후 혜선 씨는 서울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세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사실로 마주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혜선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어요. 철거 다음 날 김혜선 씨 명의로 작성된 이별 편지 한 통이 회장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너무도 인위적입니다. 문장 구조, 글씨체 모두 평소 혜선 씨가 쓰던 스타일과 전혀 다릅니다. 정세호는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단 4줄짜리였어요. 오빠, 나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행복하게 살아. 날 잊어줘. 혜선. 한자 한자 음미할수록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문장,
마치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쓴 것처럼 말이죠. 그 편지 위조야.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야. 그 사람 그때부터 끝까지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 했어.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혜선 씨는 회장님이 유학을 떠나신 뒤 출산하셨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가정에 입양되었고 이름은 박성재. 현재 그룹 사회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세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딘가로 보내졌고 지금은 어른이 되어 다른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 박성재. 그 사람 지금도 우리 아버지와 연이 있나? 예. 현재 정 전 회장님의 유언장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물려받은 인물이 바로 박성재입니다. 유일하게 법정 상속자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세호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탁자 위에 놓으며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군. 아버지는 혜선을 내쫓고 아이를 빼앗아 자신 손으로 키웠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던 거야. 정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진실이 눈앞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도 잔인했지요. 그 아이 박성재. 지금 어디 있지? 그룹 사옥에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오전 회의와 점심 식사, 오후에 자택으로 복귀 예정입니다. 정세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혜선의 인생을 빼앗고 그의 아이까지 숨긴 그 사람과 그 아버지의 그림자를 등에 업고 살아온 인물. 이제 직접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중심에 자리한 그룹 사옥. 거대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의실로 올라간 정세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는 검정 정장을 곧게 여미며 아무 말 없이 걸었고 곁을 따르던 정도연도 단단한 표정으로 말없이 따라가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자 회의실 안쪽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고 근엄한 표정에 품이 있는 말투를 가진 이사였습니다. 그는 정세호를 보고 잠시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정세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연은 회의실 문을 닫으며 안을 정리했고 순식간에 공간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지요. 긴 정적을 깨며 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이사, 나는 당신과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라 아주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성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세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먼저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성함은? 박영자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진짜 친어머니가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까? 박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예감한 듯 침묵이 길어졌고 세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친어머니는 김혜선 씨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무렵 그녀는 내 아이를 품은 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로 아이를 빼앗기고 인생에서 지워졌지요. 그 말에 박성재는 멍하니 세호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범한 입양아일 뿐입니다. 제 과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세호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과 입양 전 진단서, 그리고 입양 가정명의 서류까지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맨 위에 있었지요. 정확도 99.999%. 박성재 씨는 정세호 회장님의 친자임이 확인됩니다. 박성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마침내 한마디를 뱉었지요.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걸 밝히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세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혜선 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당신을 낳고 당신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거리에서 살다 병들어 쓰러지셨지요.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른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호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50년을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가 우리 둘을 갈라놓고 당신을 데려가 키웠지요. 세상에선 당신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당신의 그 성공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순간 박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표정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것이 향하는 곳은 정세호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난 지금까지 뭐였던 거죠? 세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만나뵐 용기가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오십시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이름조차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꽉 쥐어진 채 파르르 떨렸고 입술 끝은 자꾸만 말라붙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말아주세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도 그분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정세호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그 뒤를 따랐고 문이 닫히자 남겨진 박성재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던 남자가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었지요. 정세호는 해운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 위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요. 지난 50년 동안 묻어왔던 분노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뿌리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혜선의 병세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고가의 치료와 정밀 검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상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눈을 뜨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정유진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의 손이 할머니의 손등을 닦아내는 모습은 너무도 애틋했고 세호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세호는 도연과 함께 자신의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식 명분도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책임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는 모든 걸 실행하려고 했어요. 정비서, 박성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재산, 소송건, 법인 연결고리까지 그 사람을 더 이상 우리 가문에서 묵인하지 않겠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침묵 속에 모아둔 모든 증거와 데이터, 그리고 정 회장의 사인 한 장이면 충분한 움직임이 가능했지요. 회장님, 혹시 이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를 세상에 창피 주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가 받은 건 정대식 회장의 이름이었지. 그 이름을 지금부터는 쓰지 못하게 할 겁니다.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세호는 천천히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과거 정대식 명의로 처리됐던 각종 서류가 줄지어 있었어요. 그는 몇 장의 문서를 꺼내 조용히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혜선 씨를 몰래 처리한 근거 자료야. 오래전 이 편지를 누가 대신 썼는지도 이제 알겠지. 도연은 그 문서들을 받아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호는 혜선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유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반기며 작게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제 할머니가 잠깐 눈을 떴어요. 제 이름도 부르셨고요. 세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곁에 있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내 덕분에 버티는 거야. 그는 병실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혜선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은 느껴졌고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응어리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호는 그 손을 감싼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널 이렇게 만든 세월에 책임을 지게 할 거야. 며칠 후 서울의 금융권은 조용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룹의 사회이사였던 박성재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고 관련 계열사에서의 명단도 빠르게 정리되었지요. 언론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한 내부 인사 개편으로만 보도했지만 재계 안에서는 정세호 회장이 움직였다는 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정세호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습니다. 혜선 씨 병세는 어떻습니까? 세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위중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가도 될까요? 세호는 한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면 혜선 씨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을 외면했던 시간만큼 그녀는 깊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성재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혜선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박성재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대가 내 아이인가요? 박성재는 한 걸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5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가족,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름. 이제야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에 서 있던 정세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고 그의 손끝은 부드럽게 시계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이제 복수의 끝이 아닌 용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요. 이혜선의 병세는 다행히도 점차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였고 의료진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강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정세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혜선에겐 아직 마주해야 할 아들이 있었고 곁을 지켜줄 세호가 있었으니까요. 혜선이 처음으로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킨 날 병실 안은 조용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베개를 다듬었고 정세호는
조금 물러난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힘겨운 기침이 간간히 이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야겠다는,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그 눈에 담겨 있었지요. 혜선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나 이렇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단다. 고마워. 유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혼자였을 때 항상 할머니가 절 지켜줬잖아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대화를 들으며 세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병실 커튼 너머로 붉은 석양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의 기운처럼 혜선도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정세호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전문의는 미소를 띠며 차트를 내밀었지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치료는 필요하겠지만 회복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세호는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최고로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제 삶의 이유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 회장님의 그런 진심이 환자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처럼 살아나신 겁니다. 그날 밤 세호는 병실에서 혜선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간호사실에 가 있었고 병실은 조용히 조명 하나만 밝혀둔 채 적막했지요. 혜선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세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 당신이 날 다시 찾아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세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50년을 찾았고 결국 찾았어요. 이제부터는 놓지 않을 겁니다. 혜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지요. 사실은요, 난 아직도 그때 편지를 썼던 날을 잊지 못해요. 아니, 내가 쓴 것도 아니죠.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당신을 보내버렸어요.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세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서로를 확인하듯 부드럽게 스쳤고 세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편지,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이 진심으로 쓴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난 벌써 당신을 잊었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나도 당신도 그때 헤어질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혜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껴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늦었지만 다시 와줘서. 그 말을 들은 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예요. 그동안 못 지킨 시간들, 못 해준 사랑들 남은 시간 동안 다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유진이도 우리 둘이 함께 지켜야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유진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괜찮아지는 거죠? 혜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 덕분이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세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말없이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가 평생 간직해온 그리고 혜선의 손목에도 채워져 있는 쌍둥이 시계. 그는 그 시계를 조용히 유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너에게 물려줄게.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야.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지켜내는 약속, 그리고 영원히 이어진 사랑의 증거야. 유진은 시계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병실안은 오랜만에 웃음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다짐이 있었지요. 다시는 이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겠다고. 봄바람이 부는 아침, 이에서는 드디어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없이도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고, 해맑게 웃는 정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 출입문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정세호는 휠체어 대신 자신이 혜선의 팔을 받쳐주며 걸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두 발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정말 다시는 못 걷게 될 줄 알았어요. 혜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햇빛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걷게 될 거예요. 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바다도 함께 보면서요. 병원 앞에는 이미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고 운전석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선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지만 정세호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는 해운대 중심지를 지나 한적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점점 더 넓게 펼쳐지기 시작했고 혜선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너무 좋네요. 바닷내음도 그대로고요. 유진은 신나서 창문을 열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와, 바람이 시원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차가 멈춘 곳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커다란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흰색 외벽과 넓은 정원, 그리고 바다를 향해 탁 트인 유리창. 집 주변에는 아직 새로 심은 꽃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보였지요. 세호는 혜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살 곳이에요. 혜선 씨, 유진이 나, 우리 셋이서. 혜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곳을 나를 위해? 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원목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고 거실 한쪽에는 유진을 위해 마련된 작은 독서방도 있었습니다. 침실은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고 욕실과 주방 역시 최고급 설비로 갖춰져 있었지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혜선이 머뭇거리자 세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격이라니요. 혜선 씨는 50년 동안 누구보다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건 그 대가가 아니라 내가 못 지킨 시간에 대한 사죄예요. 그의 말에 혜선은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벽 쪽에 놓인 작은 화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진이 직접 꺾은 듯한 들꽃 몇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바닷가 산책길을 나섰습니다. 정유진은 양손에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꽃씨를 심고 싶은 자리를 찾고 있었고 혜선은 천천히 걷는 걸음마다 바다의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세호는 두 사람을 따라 조용히 걸으며 이 모든 시간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나중에 여기 정원에 꽃 심자. 옛날처럼 할머니가 가게 하던 그 꽃들로. 정말요? 좋아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 뭐였어요? 혜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리지아. 봄이면 노란 꽃잎이 예쁘게 피어나던 프리지아를 가장 좋아했단다. 그러자 유진은 작게 외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리지아 가득 심을 거예요. 할머니 정원이에요. 세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혜선의 어깨에 외투를 살짝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지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누구도 이 시간을 뺏어갈 수 없어요. 혜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혜선이 손수 끓인 된장국에 유진은 몇 번이나 밥을 더 달라고 했고 세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들에게는 기적 같고 값진 날들이었습니다. 정유진은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웃으셨다. 할아버지도 웃으셨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긴 것 같다. 혜선은 자리에 누워 창밖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정세호가 선물했던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지요. 해운대 바닷가 언덕 위의 집에서는 매일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창을 두드렸습니다. 얇은 커튼 너머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면 이에서는 정세호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이따금 자신의 손목을 매만졌어요. 오래전 선물 받았던 그 시계는 여전히 고요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세호와 함께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정유진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꽃시장 가기로 했잖아요. 늦잠 자면 안 돼요. 세호는 졸린 눈으로 웃으며 식탁에 앉았고 혜선은 유진의 아침 요구르트를 챙기며 행복한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날들이 마치 꿈처럼 멀어졌고 지금의 이 고요하고 따뜻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그들의 시간이 되었지요. 정원 한쪽에는 이미 프리지아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도록 화분의 위치를 바꿔가며 정성을 쏟았어요. 혜선은 그런 유진을 보며 오래전 자신이 처음 꽃을 팔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노란 꽃을 한 송이씩 바구니에 담으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 시절. 그러나 지금 그녀의 곁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손녀,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작은 평상을 놓고 함께 앉았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와, 할머니, 오늘 해 지는 거 정말 예뻐요. 저기 보세요. 구름이 분홍색이에요. 혜선은 유진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예쁘다. 그리고 내가 있어서 더 예쁘게 보인다. 정세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어 보이자 그 안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리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이건 뭐예요? 세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시계 대신 이걸로 약속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앞으로의 시간을 반지로 기록하고 싶어요. 시계는 과거였고 이건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혜선은 한참을 말없이 반지를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늦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유진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하나 받고 싶어요. 우리 셋이 반지 맞춰요.
세호는 웃으며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요. 다음엔 유진이 것도 준비할게요. 근데 넌 아직 더 자라야 해요. 손이 너무 작아서 반지가 빠지겠어요. 그날 밤 혜선은 오랜만에 창가에 앉아 시계를 풀어냈습니다. 손목에서 시계를 천천히 벗기고 조용히 서랍을 열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천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시계를 감쌌어요. 그동안 참 오래도 함께했네요. 이젠 쉬어요. 나도 이제는 과거를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요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오랜 방황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안식, 그리고 함께할 손이 있는 현재가 주는 위안이었지요. 몇 주 뒤 혜선은 집 근처 작은 골목의 혜선 꽃방이라는 이름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키운 꽃들을 모아 작고 따뜻한 꽃집을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날 세호는 가게 앞에 첫 고객으로 서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만 살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요. 혜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또 왔네요. 하지만 이번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미소는 유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진짜 영원히 같이 살아요. 약속해요. 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찬란했고 따스한 햇살은 혜선의 정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랍 속의 시계는 조용히 멈춰 있었지만 세 사람의 시간은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